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기재부가 예산안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555조, 올해보다 한 8.5% 정도 오른 그런 금액인데 확장 재정을 폈고 여기에 대해서 나랏빛 걱정이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와 경제 두 마리 다 잡겠다는 보관인데 어쨌든 발표되자마자 빚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야당에서는 빚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참 야당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당보다 어떻게 더 살림 걱정을 더 하고 있는지, 이건 사실 균형 재정에 대해 가지고 보수 정권 시절에는 굉장히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GDP 40% 선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실 뭐 저희도 국채 발행하고 빚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베푸는 모습 보인다면 당연히 뭐 그 당시에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균형 재정이라는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하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뭐 위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불문율로 지금까지 여겨졌던 40% 선을 깨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이번 정부가 다음 선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정도라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적정한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은 무조건 뭐 다른 나라 기준처럼 60%까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그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야당은 얘기합니다만 정부 여당은 지금은 거의 뭐 준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사실 40%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어요. 네. 근데 뭐 거기에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60%도 아마 이제 EU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어찌 보면 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건 동의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 국가 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적자 재정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좀 경제가 좋고 이러면 아마 세금이 좀 들어오고 이럴 텐데 지금은 세금을 그렇다고 해서 더 거둘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 전에는 적자 부채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마 올해는 아마 43% 정도인 것 같고 내년 아마 이 예산대로 아마 46%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선은 뭐 몇 프로나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40% 얘기 두 분이 동시에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실에도 40% 넘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정권 잡으니까는 또 이렇게 말을 뒤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항상 논란이 되어 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근거 규정을 만들자. 그러니까 법은 아니더라도 40%를 한다든지. 근데 지금은 아마 뭐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한 230% 정도 되고 미국도 100% 넘는데요. 유럽도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60선에서 이제 많이 지켜지고는 있지만 물론 뭐 저는 그 당시에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마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상황이 좀 그때와는 달리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최고. 뭐 40%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위중유 사태고 다른 나라 OECD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는 아직 재정 건전성이 괜찮은데 40% 중반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꼭 큰일 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쓸 돈은 써야겠죠. 그런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럼 정부가 대처하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좀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그래도 덜 쓴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뭐 코로나 상황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짜던 재정과는 좀 다르게 좀 이제 살림을 살아야 될 이런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재정 지출을 줄이는 노력 같은 경우는 얼마나 했느냐. 예를 들어 의료 상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굳이 지금 문재인 케어라든지 이런 걸로 확대된 의료 정책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추가된 비용이 지금 몇 조 원대인데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줄이려는 노력은 해봤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대신에 이제 자영업자 지원 대책 위주로 이제 대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발표한 게 뭐냐면은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금에 대해 가지고 유예나 감면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큰 돈 나가는 것이 세금 내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 계속 나가는 것일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지 못하면 뭉텅인 돈 나가면서 결국엔 고용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폐업하는 분들이 속출할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은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상황이에요. 한쪽에서는 4대 보험을 건강보험을 부담하지 못해가지고 폐업하고 고용을 이제 줄이는 상황 속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확장해놓은 의료정책 때문에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이 MRI를 찍고 한의원 가가지고 추나요법 받고 이런 것들 비용을 엄청 지출되고 있거든요. 저는 줄이자면은 우선 지금 약간 확대된 복지정책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하고 있는 4대 보험이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게 박자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좀 펑펑 쓰는 느낌이고 한쪽에서는 계속 쫄라매는 느낌이니까 이게 상실감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잠깐 한마디 하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아마 적자를 국가가 메우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거하고 사실 현재 어떤 재정이 확대되는 거하고 제가 보기에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아마 지금 세무당국에서도 이게 소득세를 납부하는 건 좀 유예를 시키고 있거든요. 4대 보험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아마 4대 보험의 부담하고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것하고 반드시 저는 연동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소 차원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OECD 평균 GDP 대비 부채가 한 11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40% 중반대면 더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공적 그 영역에 크게 커지고 있고 공기업 부채나 이런 것들은 사실 포함이 안 되는 수치가 40%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산출 기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릅니다. 일부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킨 통계에서는 예를 들어 철도 부채나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60% 넘는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채라는 건 하여튼간 우리가 빚을 내서 쓰는 돈 갖고 흥청망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세출의 구조조정 자체가 먼저 우선시되어야지 국민들이 정말 그러고도 안 돼가지고 수건을 짜내고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빚을 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야당도 반대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확대된 복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감소시키는 노력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확장을 하든 빚 걱정을 하든 어쨌든 코로나19가 엄중한 사태인 것은 여야가 함께 인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야당도 2차 재난 지원금은 추경해서 주자 이런 입장은 동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100%냐 선별이냐 이 문제 같아요. 일단 미래통합당은 선별이죠. 그렇죠. 사실 이낙연 대표와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제 선별이라는 쪽으로 둘 다 방향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 정도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애초에 이 지원금을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 짓는 것부터가 조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는 일정 부분씩 가구에 지급해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식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소비를 진작시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도의 일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분들, 개인사업자분들, 하다못해 택시 하시는 분들 다 지금 소득이 줄어든 계층들에 대해 가지고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고용을 유지하고 폐업하지 않기 위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아예 그 영업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 지금 그러면 미래통합당 안은 나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선별 지급하자는 것이 이미 아니었고 현금으로? 예, 현금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세목을 나눌 텐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무엇인지 좀 봐야 됩니다. 예. 예전에 우리 가구소득 지급할 때도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50% 선을 가르는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아마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나는 데 있어서 형평이 문제가 될 텐데 예. 사실 야당 입장에서 또 그것을 어떻게 가르느냐가 지금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야말로 정부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뭔지를 예. 같이 놓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우리가 신고한 그 자료는 뭐가 있냐면 부가세 신고는 했거든요. 보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매출 규모가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울 때 보통 가장 먼저 다른 나라에서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은 감세 아니면 4대 보험에 대한 유예 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사항이기 예. 때문에 그거 먼저 하자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4대 보험이나 세금에 대한 어떤 유예나 아니면 감면 같은 경우에는 조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그건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4대 보험 감면하게 되면 그것도 선별해서 감면합니까? 아니면 전체로 다 감면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일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감면이 어렵다면 유예만 하더라도 4대 보험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부가세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이럴 때는 전 국민 대상자를 하고 그 중에 이제 50%를 나누냐 70%를 나누냐인데 지금 얘기는 기본적으로 직장인이라든지 뭐 대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프리랜서들. 무직자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되는 거죠. 결국은 저는 아마 이 재난 지원금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지금 중요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게 70% 자를까 50% 자를까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했을 때 70%면은 아마 24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50% 자르면 아마 16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금액이 좀 적죠.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자기 수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20만 원, 3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 이 기준 문제가 마지막까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호흡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보험으로. 또 이게 보통 그 소득 잡거나 뭐 의료보험을 나눈다 그러면 다 작년 소득이니까. 근데 코로나는 1, 2분기인데 1, 2분기 소득을 어떻게 정부에서 그런 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미래통합당은 선별로 다들 그 중지를 모은 것 같고 민주당은 뭐 이낙연 대표는 선별로 가자고 한 것 같습니다만 국회의원들 모두가 그렇게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전 국민 지급이 맞다고 보고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마 그래도 이낙연 대표가 처음 됐고 처음 어찌 보면 강력하게 이게 뭐 전당대회 때 주장했고 정부에서도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아마 당론은 자연스럽게 선별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뭐 강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지사도 100% 얘기하고 있고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은 100%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말을 또 무시하기도 좀 못할 텐데요. 아무리 당론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아마 이거는 뭐 중요한 거는 뭐 의원총회 같은 데 정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최고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표가 돼서 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뭐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미래통합당 당명, 새로운 당면, 국민의힘 정해진 겁니까? 방금 전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예. 김종인 위원장이 당원들 전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다음에 당명은 이제 오늘 전국위원회 의결로 이제 통과가 되었고, 사실 생소한 당명이고, 예. 이런 식으로 당자가 안 들어가는 이름의 당명은 사실 유럽형 정당명이죠. 예. 예,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걸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명이 국민의힘으로 결정 나니까 그 국민의당 안철수와 결국은 합하려고 이런 당명을 만든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주도한 사람이 김수민 의원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국민자 들어가는 거는요. 원래 김종인 위원장은 2012년에 새누리당 당명할 때도 제가 그때 회의에 배석했을 때 국민자 들어가는 국민당 같은 거 하자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가지고 뭐 갑자기 국민자를 안철수 대표로 의식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이번에 다만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국민의힘이란 당명이 이제 확정되었을 때 평상시 같으면 되게 날석에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의외로 굉장히 뭐 신경 쓰지 않는다 또는 일부는 환영한다는 취지로 답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확실히 이제 그 보수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새롭게 취임 이후에 협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과거 인연도 새롭게 소개되고 있고 이해찬 전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구원이 있으니까 다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화도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협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국민의힘으로 불러야 됩니까? 불러드릴까요? 저도 생소한데 해보십시오.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상임위원장 다 갖고 간 거 특히 법사위원장은 다시 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뭐 몇 달 동안 계속 싸우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그거를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다시 재론할지는 몰랐어요. 차라리 그냥 과거
잠정한 11대 7로 가자. 뭐 이렇게 아마 명분만 주면 알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꺼내서 이거 법사위원장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라 제가 보기엔 뭐 그 얘기하면 끝이 없는 얘기잖아요. 예. 다 도돌이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난망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11대 7을 받으면 어때요? 근데 사실 그 주겠다는 게 뭡니까? 예. 예결위하고 예. 국토위 아닙니까? 예. 예결위 추경에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예? 국토위 부동산 정책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본인들이 제일 곤란한 거 지금 두 가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8대 0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본인이 또 치겠다는 때는 언제고 네. 지금 와가지고 예결위나 아니면 국토위에서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넘기는 모양새가 되면은 야당이 진정성을 좀 느끼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법사위가 계속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자 법사위가 원래는 이제 상원 기능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비판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이번에 특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중에서 사법위원회가 관리하는 거는 결국에는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관리도 포함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보듯이 추미애 장관이 굉장한 주도권을 발휘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 지금 출범하면은 여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여당의 입김을 많이 받는 형태로 출범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것을 견제하는 역할 또는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인 법사위 정도는 야당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본인들이 주도해가지고 검찰과 공수처를 사실상 운영하고 장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감독도 본인이 법사위를 통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셀프 감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는 야당한테 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꽁 먹고 알 먹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랬다가는 꽁이랑 진짜 원수 진짜 제대로 집니다. 제가 보기엔 뭐 계속 같은 말하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김종인 의원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 됐잖아요. 최고위원 1위로 당선돼서. 근데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법사위 특권을 없애면 전반기는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는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진전된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후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야당한테 줄 거냐 아니면 그때 뭐 집권 야당이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예. 저는 진전된 안 정도라면 저는 미래통합당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인가. 법사위 특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상원으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하고 그런 걸 없애고 그걸 전제로 저는 뭐 그거는 동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사위가 계속 뭐 상원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아마 조영 원내대표는 후반기에 우리가 하겠다 이랬는데 아마 김태형 원내대표가 그때 여당이 하자.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하자. 이러면서 좀 틀어졌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그 정도 선에서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여야 간의 협치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두 개의 쟁점 사안이 있는데 여기서 협치라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제 생각에 하나씩은 주고받는 모양새가 되면 협치가 아닐까. 첫째는 공수처장 선정에 관해 가지고 공수처장을 사실 야당이 지금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토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추천권을 주는 방법. 야당이 어떻게 좀 동의할 만한 인사를 이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공수처를 감시할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는 것.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여당이 받아줄 수 위원회는 빨리 있어야지만 추천하고 해요. 위원 추천도 안 하면서 뭐 자꾸 뭐 같은 얘기 뭐 아니 전 그래야지만은 아마 협치라는 있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이낙연 그 대표가 되면서 협치가 키워드가 될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 이낙연 그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협치라는 가치를 진짜 보여줄 수 있다 하면 저는 이재명 지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대선 주자로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일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 그렇다고 뭐 법사위원장 다시 뭐 돌아갈 수는 없는 얘기고요. 그건 좀 어려운 것 네. 같아서. 다 먹으면 나중에 살쪄요. 뭘 다 먹어요. 11대 7이면 이미 공정한 살쪘어, 지금 게임이죠. 보니까 민주당. 의석수대로 된 과도하게 건데. 살쪘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떻게 협상하는지 좀 보고요. 자, 재난 방송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태풍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알아보고 정치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재난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 10시를 기해 서울 전 지역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동두천, 부천, 김포, 광화, 구리, 남양주,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강원 북부 앞바다, 인천, 경기 북부 앞바다, 가평, 하남 등지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고 뉴스로 기상 상황 확인하시고 문과 창문 등 바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침수 지역과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을 피하시고 대피 경보 시 바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안전과 공사장 등 위험 지역을 피하시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상청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예.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기상청 윤기한 예보분석관 연결합니다. 분석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태풍 위치부터 살펴보죠.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18시 현재 서귀포 남동쪽 약 1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일단 중심기압은 945헥토파스칼, 그리고 중심에서 부는 바람은 한 45m 정도를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한반도를 가운데로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내놨던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는 오늘 밤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서 예. 내일 새벽 1~2시 경에 거제와 부산 사이를 통과해서 경상도를 지나서 내일 아침경에 강원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일본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다행이지 않습니까? 태풍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심이 내륙을 지나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피해는 똑같은 형태로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태풍은 바람도 세고 비도 많이 쏟아붓고 이런 겁니까? 네, 현재 제주도의 산간에서는 400mm 이상의 비가 오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도 특보가 태풍이 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폭특보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바람도 지금 제주도에서 50m 정도로 해서 순간 풍속이 50m로 불고 있습니다. 분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내일 새벽에 좀 부산이나 경남 쪽으로 상륙할 때 부산이나 경남 쪽에서 순간 풍속 50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중심에서도 최대 풍속 40m 이상의 바람이 쭉 불어 들어와서 내륙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 피해하고 바람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비 지역도 강원 동해안이나 이 동쪽 지방 경북 동해안 쪽으로 해서 하고 지리산 부근 이쪽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도 굉장히 비 피해하고 바람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또 백중사리하고 폭풍이 겹친다고 해서 그런 파괴력이 더 커지는 겁니까? 백중사리라고 하는 것이 민물의 가장 높을 때거든요. 실제로 조수 민물하고 선물의 차이가 가장 높을 텐데 그때 민물이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백중사리라고 하면 이렇게 민물이 들어올 때 그 속도도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때 비해서. 그러니까 강하고 높게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바람에 의해서 파도치고 또 하나는 태풍이 거대한 저기압인데 이 저기압은 한마디로 기압이 낮기 때문에 해수면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 3가지 요건에서 물결이 굉장히 높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파도가 넘지 않았던 지역, 아무리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넘지 않은 지역도 충분히 넘을 수 있고 또한 내륙에 비가 왔는데 그게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다 쪽에서 민물이 들어와서 넘치는 지역도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태풍이 지나갈 때 전하고 태풍 중, 그다음에 태풍 후로 나눠질 수 있는데 태풍 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비해야 할 것들은 다 대비를 하셔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수도권 지역들은 수도권이나 강원 이쪽 쪽은 창문이나 이런 틈새를 막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옥상 같은 데 떨어질 물건이 없는지 그리고 간판 같은 데 일부러 놔둔 간판 같은 건 싹 수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태풍이 지나가는 중에는 일단은 아무리 시설물이 문제가 있더라도 바깥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밤 사이에 나가기 때문에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전이요? 예. 네, 그래서 그 대비도 조금 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비하고 바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간에 장맛비로 해서 많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산사태가 충분히 날 수도 있습니다.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오늘 밤은 조금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 하더라도 태풍의 중심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중심이 지난 거지 태풍이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태풍이 한 300km가 되기 때문에 그 300km가 더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지났다는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바람은 약해지지 않는다. 한동안 계속 분다. 비도 한동안 온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 조치를 할 거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분석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윤기한 예보 분석관이었고요. 태풍주의보 관련 재난방송이 여러 개 한꺼번에 더 와서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를 기해서는 안양, 과천, 안산, 시흥, 인천, 옹진, 군포, 의왕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요. 오늘 저녁 12시를 기해서도 서울 전 지역과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동두천, 부천, 김포, 강화, 구리, 남양주,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강원 북부 앞바다, 인천, 경기 북부 앞바다, 가평, 하남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고 뉴스로 기상 상황 확인하시고 문과 창문 등 바람에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침수 지역과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을 피하시고 대피 경고 시 바로 대피하시고요. 차량 안전과 공사장 등 위험 지역을 피하시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정치 토크 계속 이어가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로 국회가 시끌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의 녹취록을 공개했었는데 근데 이게 추 장관의 보좌관 녹취가 공개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보좌관과 대화했다고 하는 대화했다고 하는 사람 장교 2명이죠. 예, 녹취록이 공개될 건데 이 문제 어쨌든 의혹 제기는 야당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0초씩밖에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뭐 사실관계를 앞으로 따져봐야겠지만은 예를 들어 2명의 한 명은 위관급, 한 명은 영문급 장교가 이제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추 장관의 보좌관,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 왔다. 그런데 이제 동부지검에서는 그런 보좌관이 진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보좌관이라는 것은 좁게는 국회 9명 비서진 중에 4급 보좌관 2명을 이야기하고요. 넓게는 사실 추미애 의원을 보좌하는 여러 사람 또는 정치활동하면서 뭐 특보 자리 줄 수 있고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미애 장관 측에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닿은 인사가 아무도 전화한 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답변하는 그럼 4급 보좌관이 전화 안 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인지. 예, 30초 드립니다. 네. 뭐 그게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아마 명령 위반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휴가를 간 것 자체가 위법한이 아니냐 문제인데 그 한번 대대장 그 당시 아마 휴가권자죠. 이분 얘기도 보면 자기가 허가를 했다. 예. 근데 아마 근거 서류가 좀 안 나면 같다. 이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수사 상황으로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예, 검찰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